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호르몬에 대한 저희가 의견을 나눌 텐데 호르몬에 대한 질문 실시간으로 많이 주시면은 바로바로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답변 듣는 알찬 시간 만들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10시 기준 보면은 오늘은 좀 좋습니다. 코스피가 약 1% 가깝게 오르고 있어서 4,150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도 0.2%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 2원 어제보다는 소폭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심층 인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계속 투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최고의 자산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프면은 돈도 못 벌고 뭐 투자는 넌감생심이고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고해 드렸듯이 호르몬의 모든 거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문과여서 호르몬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달달달 외웠던 거, 생물 시간에 외웠던 거 말고는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배움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15분 호르몬의 혁명의 저자이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투자를 잘하는 호르몬이 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은 좀 과장한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의 신진대사나 이런 것만 관련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감각, 어떤 뭐 감정, 어떤 뭐 우리의 멘탈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어떤 호르몬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은 제대로 주식시장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은 감정이 치우쳐서 실제적으로 좀 투자에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이성적으로 차분히 판단하려면 호르몬이 뭐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균형이 잡아야 된다. 호르몬이 균형이죠. 호르몬이라는 건 사실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부정의 호르몬이 있고 긍정의 호르몬이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다. 결국은 균형점을 자기만의 균형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투자와 연결시키면 주식도 그렇고요. 네. 뭐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도 그렇고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밀리는 거 나만 아니에요? 빠진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어떤 호르몬 혹은 어떤 호르몬 분비 체계가 작동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외롭고 고립감 같은 거 느낄 때 보통 이제 도파민 호르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나중에도 얘기했겠지만 뭔가 잘해보겠다는 목적지향적인 호르몬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하게 나가보면 너무 잘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이제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뭔가 이 투쟁 의지를 일으키는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러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가다가 결국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보면 저거 투자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죠. 예,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서 왜 첫사랑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놓친 물고기는 다 월척처럼 보이고 네네네. 이런 게 다 자이가르닉 효과를 일으키는 호르몬 때문이 그런데 그런 호르몬들이 되게 도파민과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방금 도파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도파민이 요즘 가장 많이 드는 맞습니다. 호르몬 뭐 예. 각종 컨텐츠에도 뭐 도파민이 터진다. 그러니까 저는 도파민이 터지는 거는 행복감을 주는 거구나. 뭐 쾌락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틀려요?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핸들 같은 거예요. 내가 왼쪽을 갈까 오른쪽을 갈까 직진을 할까 어떤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는 호르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쾌감이 터지는 호르몬은 엔돌핀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잔잔한 행복감을 주는 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있고요. 또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려는 어떤 아가페적인 마음을 주는 호르몬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도파민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어떤 목적지향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쪽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자꾸 그걸 갖다 반복해서 도파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파민을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이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서 우리가 파킨슨병이 있지 않습니까?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에 문제가 되는 병인데 그럴 때는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조현병이라든지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 뭔가 자꾸 의심하고 질투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도파민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파민은 두 가지 종류의 도파민이 있습니다. 빠른 도파민이 있고 느린 도파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뭐 그런 엔진 같은 거. 예. 근데 이제 빠른 도파민, 느린 도파민이란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빠른 도파민은 쉽게 얻는 도파민이고요. 느린 도파민은 뭔가 고통을 수반한 어떤 그 인내의 과정에서 얻는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고통보다는 쾌감을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도파민이 자꾸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빠른 네. 도파민은. 그래서 왜 쉽게 번 돈을 쉽게 잃어버린다든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 쉽게 사랑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 그걸 갖다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빠른 도파민만 추구하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현대 사회고 그게 바로 도파민 중독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콘텐츠에서 말하는 뭐 도파민 터졌다는 거는 이제 그런 빠른 도파민 얘기를 쉽게 하는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술 마시면은 막 그 취기가 되는 게 도파민인 건가요? 술이나 뭐 네. 아니면 쇼폼이나 디지털 중독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도파민이고 쇼핑 중독 같은 것도 빠른 도파민의 일종인데 마시멜로 효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인내심을 갖고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업에 성취하는 그런 도파민은 느린 도파민이고 그런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이고 중독에 빠지지 않는 도파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물질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도파민이랑 물질은 같은 건데 그런 도파민을 얻는 뭐죠?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도파민을 얻는 행위나 아니면 그 과정, 예. 그 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지연 만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도파민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같은 도파민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중독성이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도파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느린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점점 현대인들은 빠르게 도파민을 얻는 비중이나 비율이 훨씬 커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빠른 도파민을 원하는 그 수준이 뭐 지금 뭐 조선 시대에 비해서 뭐 한 10배 이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식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빨리 막 투자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 도파민의 패턴이 분비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SNS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이 그럼 결국 예. 이 도파민이 하나의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빠른 도파민이 원인이죠. 빠른 그래서 도파민. 빨리 도파민은 이런 SNS 중독하면 빨리 나오는데 이 중독된 것들은 이제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도파민 숫자가 늘어나면 수용체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더 빠른 쇼폼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인터넷을 해야지만이 그 정도의 또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제가 수용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은 나는데 그게, 예. 그게 어떤 개념이죠? 이제 투수가 있으면 예. 포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포수가 수용체고요. 투수는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예. 포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포수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가 받고 있는 도파민은 10이 나왔다고 해서 20이 나왔다고 해도 나한테는 수용체가 줄어들면 20이 다 안 나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더 많이 SNS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게임에 빠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그 행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중독이. 중독의 말로는 뭐냐면 네. 도파민이 한정없이 많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파민이 결국은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도파민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인데 이게 이제 도파민이 붕괴돼 버리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아주 심한 우울감 같은 거에 빠져들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 중독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게 그런 패턴으로 네. 가는 거야. 근데 주식이나 재테크 보면 최근에 이런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저희가 주변의 경험칙을 봐도 차분하게 네. 거래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통 할머니 투자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고요. 네, 예. 사타 팔았다.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네. 물론 경향적으로 네, 확실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사실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뭐 달걀을 뭐 바구니에 담아라 뭐 여러 가지 예, 예. 이제 격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주식은 뭐 농사처럼 묵고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네. 있듯이 사실 이런 어떤 그 과도한 자신감이라든지 그 롤러코스터처럼 사고 팔고 하면 사실은 실수하고 헛발질할 때가 있고 상황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과도한 호르몬의 출렁거림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성격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고 최근에 여러 가지 더 김준봉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여성 투자가들이 훨씬 더 남성 투자가들보다 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좀 진취적이면서 좀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여성 호르몬은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좀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근데 여성 호르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네. 여성들도 보면은 주차를 잘 못하다가 갑자기 막 주차 실력이 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 전후의 여성 호르몬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배란 전에는 주차 실력이 없던 여성들이 배란 후에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호르몬에 따라서 나의 어떤 공간관념이라든지 시간 개념 또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틀림없이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자면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장기 투자가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면 네네. 그런다면 일단 장기 투자에는 남성 호르몬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적합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봐도 예, 뭐 크게 예, 들 예. 말은. 근데 요즘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하셨으니까 방금 네. 에스트로겐 말씀하셨고요. 네, 예. 줄여가지고 뭐 애견남, 애견녀, 또 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뭐 맞습니다. 테스토냠, 테토니 이렇게 예, 예. 구분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네. 애견남, 애견녀, 테토남, 테토니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모르고 있었다고 이건 좀 창피했는데 네.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무슨 남이세요? 어느 쪽 같습니까? 테토남 말씀하시는 아니겠습니까? 테토남이요. 저는 애견남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뭐 테토남을 지향하는 애견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호르몬이라는 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요. 김준봉 기자님. 뭐 많으니까 말씀하셨을 거니까 한 500개? 4,000가지 정도 있거든요. 4,000가지요? 네, 그래서 오. 사실 각각의 호르몬이 역할이 있고요. 우리가 조직에서도 보면은 각각의 또 자기 무슨 파트에 따라서 자기 기자들도 자기 영역이 있듯이 예. 호르몬들도 자기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00가지 되는 호르몬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딱 두 가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만 갖고 성격과 어떤 기질을 판단하는 거 조금 단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 극단적인 일반화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MBTI처럼 근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호비티아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는데요. MBTI? 예, 그래서 호르몬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갖고서 네. 요번에 저 책에도 그런 내용이었지만 5가지 호르몬의 어떤 패턴을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건강, 대사를 갖다 판단하는 것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MBTI보다. 그 말씀은 그러면 사람마다 네. 어떤 호르몬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기본적인 선천적인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4,000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호르몬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3가지다, 4가지다, 뭐 7가지다 보는데요. 저는 한 5가지 정도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사회 그 정도의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문과 기질이냐, 이과 기질이냐, 이 친구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어디가 약하고 평균적으로 어디가 높고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해 간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건강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5가지는 어떤 거가 있는 겁니까? 호르몬. 일단은 그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 그다음에 옥시토신, 네.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인슐린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 5가지 호르몬이 각각의 역할이 틀리고요. 그 5가지 역할이 보여주는 각각의 지표들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멜라토닌 같은 경우 우리가 수면 호르몬으로 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면역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면역 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병만 당뇨. 생각하지만 인슐린은 사실은 우리의 대사적 젊음을 갖다가
결정하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이 많아야 아니면 적당해야? 인슐린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족하면 인슐린이 결핍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신체적 젊음 있지 않습니까? 네. 피부 노화라든지 우리의 건강, 운동량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성장 호르몬이고. 아니, 성장 호르몬은 애들 때만 나오고 그러는데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장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요. 나이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자기 나이살이 들고 노화가 폭풍 노화가 오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호르몬은 옥시토신인데요. 옥시토신은 사회적인 건강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람들하고 고립되고 같이 활동하지 않고 밀실에만 있고 광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옥시토신의 부족인데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부나 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죠. 그러면 그런 호르몬도 있더라고요. 저 잘 이름만 들어봤는데 세로토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를 갖다 모기 MOGI에서 멜라토닌, 옥시토신, 그로스 호르몬, 인슐린 중에 모기. 세로토닌 하나에서 모기스 해가지고 세로토닌 그게 얘기를 다섯 하는데 번째예요. 예,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의 어떤 이제 평상심, 뭐 소화관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뇌에서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1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90%는 장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굉장히 어떤 마음의 평정심과 함께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뭔가를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네. 세로토닌은 좀 차분하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하루 일과 중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오고 어떤 행위를 많이 할 때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졸하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요. 몸을 이제 깨워야 되니까. 이제 몸을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요. 네네. 오후가 되면서 코티졸하고 도파민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멜라토닌의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열려서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하고 코티졸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시간에 따라서 이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는 시간대가 틀리고요. 특히 세로토닌은 낮에 주로 합성이 됩니다. 합성됐던 세로토닌이 뭘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었다가 밤에 그걸 꺼내 쓰거든요. 아니, 세로토닌이 합성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A랑 B가 몸에서 만나서 세로토닌이 되는 거예요? 트립토판이나 아미노산을 햇볕을 쬐면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호르몬과 비타민의 차이입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먹어야만 되지만 호르몬은 자기가 분비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지 않아도 우리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네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 100명의 의사가 바로 호르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약간 대척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파민이 많고 세로토닌이 좋고 반대로 세로토닌이 많고 도파민이 많고 이게 저희 기분에만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저희 어떤 신체적인 장기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호르몬은 기분도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적인 여러 가지 활동,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운동신경이 과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무도병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것 자체의 그 동작들이 커지고요. 또 도파민이 또 이제 부족한 사람은 파킨슨병이 되고 세로토닌이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너무 캄다운 될 수도 있지만 더 되면은 막 이게 이제 구역질도 나고 여러 가지 소화 설사도 하게 되고 근데 세로토닌이 또 적게 되면 또 그만큼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대사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신진대사, 세포 활동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확실히 이게 워낙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송성희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호르몬이지만 상황에 따라 호르몬을 주사나 약으로 투여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호르몬의 수치를 보고서요. 어느 정도 약간 미묘한 정도의 감소나 과잉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쳐서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 정답이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약을 써서 분비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자체를 갖다 주사로 주는 방법들로 해서 일단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까지 이런 어떤 약이나 주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한 경우에 그런 거죠. 심한 경우에 네네. 이게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 자기의 호르몬의 균형을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질문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확실히 요즘 도파민이 대세입니다. 도파민 질문인데 네. 요즘 도파민 부스터 촉진제 이런 알약이 많이 나오고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도파민 부스터 촉진제 이런 광고도 많던데 네. 도파민이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다 빠른 도파민이죠. 아. 그래서 그런 도파민을 넣고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그 알약을 2알 먹던 걸 4알 먹게 되고 계속 거기에 중독과 의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파민이 부족하다면 내가 지금 도파민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고 제 책에 10가지 정도의 자가진단에서 자기의 도파민 부족을 알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심할 때는 물론 그런 부스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파민을 갖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이나 운동, 잠, 특히 잠이 중요합니다. 잠은 도파민 자체의 분비를 촉진시키지는 않지만 도파민 수용체의 양은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의 양은 늘릴 수는 없지만 수용체 양을 늘리면 효과는 역시 도파민 늘어난 것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 문제에 있어서 도파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체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파민 부스터,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냥 약국에서 가면 살 수 있는? 아니면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도파민 부스터라는 지금 이 영양제는 전문의 처방은 필요 없고 건강에 씹힌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도파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전문의약품은 L도파라는 진짜 도파민 호르몬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고 저런 것들은 조금 이제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식품처럼. 예, 도파민을 갖다가 조금 올려준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남용하지 않으려면 네. 최소한 이런 경우에만 뭐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근데 경우? 도파민 네. 그 부스터 촉진제를 먹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도파민은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L도파처럼. 그래서 남용하지 않으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 도파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적어도 3주의 그 이내에 그런 것들을 과다 복용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통 호르몬이라는 게 방광기가 이틀에서 3일이고요. 그게 완전히 세팅되는 게 3주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 간격으로 먹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이게 3주가 되면 습관이 되니까 그런 어떤 도파민 부스터를 먹게 된다면 그런 어떤 인터벌을 갖다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저도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25년 전 내 생물 시간에 배운 이후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호르몬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파민 만들어야지 하고 도파민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호르몬을 신경 쓴다고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맞습니까? 그거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호르몬은 내가 뭘 해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호르몬의 노예가 될 것이냐 호르몬의 주인이 될 것이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호르몬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 뭐 제대로 살다 이런 의식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것보다는 사실 나는 지금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데 이 호르몬을 늘리려면 어떤 실천법이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음식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좀 위대한 식탁같이 좋은 또 음식이 있고 남성 호르몬 늘리는 방법, 인슐린 늘리는 방법, 성장 호르몬 늘리는 방법, 옥시토신 호르몬 늘리는 방법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5가지 호르몬을 갖다 우리가 중요한 호르몬을 놓고요. 나는 5가지 호르몬 중에서 어떤 모기스. 호르몬이 문제에 네. 모기스. 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판단하고요. 그럼 그 호르몬이 문제일 때는 그 호르몬을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31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기수 중에 난 뭐가 약해? 나는 쥐가 약해.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방법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해서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뭐가 부족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실천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신다면 어떤 특정 호르몬의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실천법 중에 좀 가장 뭐 일반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거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뭘 하면 들면 뭐가 늘어난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제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을 30분 정도 늦춰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5분에서 30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깨우기 위해서 내가 각성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실 마시죠. 때 이 커피가 사실은 코티졸 같은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각성이 되는 건데 예. 이거를 갖다 커피를 마시면서 나를 각성시킬 때 내 몸의 부신 내에서 나오는 코티졸은 안 나와 버립니다. 커피가 들어오니까 굳이 안 만드는 거다. 예, 굳이 안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잠이라는 건요. 이 코티졸과 멜라토닌이 서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선명하게 교대 근무를 안 하면 잠근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몇 가지 실천법 중에 하나는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을 조금씩 늦춰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때 확실하게 빛을 차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블루라이트라든지 네네네네. 핸드폰 보지 말고 심지어는 악막 커튼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확 창문을 열고 이 코티졸, 내 몸에 코티졸 나올 수 있게끔 멜라토닌이라는 게 결국은 빛이 들어오면 탁 셧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방법을 하면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수면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주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실천법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젊었을 때 저금을 많이 해야 나중에 비축된 금액을 예금을 우리가 예. 인출할 수 있듯이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려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음식을 트리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그게 그다음에 뭐죠? 예를 들면 두유라든지 우유라든지 타트체리라든지 각각류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고 햇볕을 15분 쬐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건 멜라토닌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음식과 운동과 어떤 나의 생활 루틴에 따라서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특정 호르몬을 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게 뭐 제가 있는 용어인지 교수님께서 만드신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호르몬 노화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시던데 네. 호르몬이 늙는다. 호르몬 노화라는 게 뭐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뇌하수체 이런 데인데 여기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나이 들면 많아지고 1년에 공복 혈당이 3씩 올라가고 식후 혈당이 10씩 올라가는 게 인슐린 분비하는 그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혈관이 늙어가요. 혈관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제조품이 나와도 이 택배로 이게 딜리버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 혈관은 고속도로 같은 건데 그게 노화가 되면 호르몬의 노화도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제대로 적재적소에 이게 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된다는 것은 호르몬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노화가 오고 호르몬을 전달하는 혈관이 노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화의 속도가 호르몬이 결정한다. 그래서 호르몬을 잘 조절하면 저속 노화가 되고 호르몬을 잘 조절 못하면 가속 노화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호르몬 노화를 우리 몸 여러 신체 부분 중에 네, 네. 호르몬 노화를 가장 가장 부추기는 기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제 신체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이라는 것들이 제일 또 그 어떤 대사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떤 성적인 능력과 함께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호르몬을 조절해서 그 저속 노화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호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테크. 예, 각각의 호르몬이 예. 감소되는 호르몬 노화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김준범 기자하고 저하고 느끼는 그 시기가 다 똑같아요. 40대 중간, 뭐 예를 들면 50대 중반, 60대 초반, 70대 말 이렇게 다 이 노화라는 것이 일정하게 노화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노화되거든요. 근데 그 계단식으로 노화되는 각각의 입구에는 뭐가 있냐면 뭐 그 호르몬이 수문장이 있습니다. 호르몬 수문장. 예, 신과 함께처럼 각각을 지키는 이 관문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빨리 가속 노화가 오고 그게 잘 굳건히 버티고 있으면 노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50대에 딱 이 관문에 지키고 있는 게 성호르몬이고 60대에 제2 관문을 지키고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이고 70대에 또 제3 관문을 지키고 있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시기에 그 호르몬에 집중해서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이 노화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게 저속 노화 호르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르몬 수문장 연령대별 호르몬 수문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 좀 뉴스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르몬 혁명의 저자 안철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확실히 건강 관련이라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갱년기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2755님이 제가 갱년기라 그런지 귀가 쫑긋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부터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게 다 호르몬 영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 이치호님이 지금 느끼는 증상은 갱년기 증상 맞고요. 근데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인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호르몬의 문제일 거하고 그 가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검사해 보면 엉뚱하게도 이게 50대인데도 성호르몬 때문에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뭐 한 7, 80%는 연령대별로 이건 갱년기 증상이고 어떤 호르몬인지는 대충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려면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호르몬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원인 물질은 다를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갱년기는 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40대도 오고 50대도 오고 50대도 오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제1의 갱년기, 제2의 갱년기, 제3의 갱년기라고 하는데 갱년기라는 건 증상의 스펙트럼이고요. 어떤 한 호르몬이 한 시기에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우리 몸은 제1터널, 제2터널, 제3터널 지나가면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호르몬의 출렁거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갱년기 질문 두 개만 좀 묶어서 더 드리면은 네네. 이종욱 님이 갱년기라 그런지 요즘 화가 예전보다 많이 나는데 호르몬 때문일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5622 님이 이제 제가 58, 58세인데 겨울말 되면 한 번씩 얼굴과 손이 빨개지고 열이 한 번씩 확 올라오는데 갱년기 증상일지 여쭤봅니다. 예, 갱년기 때 가장 큰 게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화가 막 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우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감정 조절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열감이라고 해서 열감이 생겨요. 근데 예. 배꼽 위에는 막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배꼽 아래 하체는 오히려 또 혈관 순환이 안 돼서 발바닥이 막 얼음장 놓은 것처럼 차갑다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해서 뭐 붉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얘졌다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스펙트럼이 바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갱년기를 가장 많이 겪는 연령대 중에 하나가 50대인데 네. 아까 이제 수문장 개념 네. 말씀하시면서 50대는 성 호르몬이 수문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50대 때는 성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 호르몬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50대는 성호르몬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50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하나씩 불려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예.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다고 볼 때 50대 제일 먼저 불려 들어가는 게 성호르몬이거든요. 불려 들어간다는 게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 불려 들어간다는 게 줄어든다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분비량이 줄어든다. 예, 네. 분비량이 줄어드는 게 성호르몬이고 네. 성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든 거를 이제 성장 호르몬이 대신 그 역할을 갖다 대체해야 되는데 네. 그 대체했던 성장 호르몬 60대 또 줄어드는 게 제2의 갱년기고요. 성장 호르몬이 또 줄어들 때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하는 게 멜라토닌인데 그나마 그 멜라토닌이 또 줄어드는 게 7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1의 갱년기, 제2의 갱년기, 제3의 갱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만일에 이 성호르몬이 5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도 이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 할 일이 점점 뒤로 미쳐지게 되니까 이 노화의 속도도 늦춰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호르몬의 균형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대한 건강한 노화,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50대 때는 최대한 성호르몬이 오랫동안 분비되게 좀 몸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60대 때는 이제 성장 호르몬, 그렇죠. 70대 때는 멜라토닌을 최대한 길게 네, 유지해야 네. 된다. 그러면은 각 호르몬마다 그렇게 길게 유지되게 하는 그런 실천법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성호르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왜 이 성호르몬은 이 콜레스테롤이 재료가 되거든요. 다른 호르몬들은 단백질이 재료가 되는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재료가 돼요. 그래서 너무 콜레스테롤을 안 드셔도 안 좋고요. 우리가 왜 마른 여성들 보면 생리불순 많이 생기는 것처럼
또 스테미너 음식들이 대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장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들 뭐 예를 들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는 석류라든지 이소플라본이 있는 두부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이 성호르몬을 늦추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성호르몬 그러면은 네, 예. 뭐 2차 성징이라든지 네, 뭐 임신 출산 네. 그다음에 뭐 성생활 네. 이런 거랑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노화랑도 관련이 있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 우리의 어떤 신진대사라든지 우리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기질 같은 것들에 다 성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 이유가 성적인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2차 성징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의 어떤 진취적인 생각, 어떤 진취적인 성향, 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관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심장병이 안 걸리고 하는 예. 것들이 여성 호르몬이 갖고 있는 혈관 보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꼭 성생활이나 성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갖고 있는 근육과 지방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50대에 지켜주는 기능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근데 통상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이제 아빠가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말이 좀 많아지니까 네, 수다 우리 아빠 왜 저래? 네.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나 봐. 또 어머니가 되게 좀 괄괄해지면 네, 예.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나 봐. 남자는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여자는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아니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네.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고요. 여성도 나이가 들수록 더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네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더 조금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50대 때 성호르몬, 60대 때 성장 호르몬, 70대 때 멜라토닌 이게 네, 이제 예. 최대한 좀 오랫동안 잘 분비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호르몬이라는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 호르몬은 각각의 중요한 어떤 그 분비를 트리거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성호르몬의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음식이 중요하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도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나이 들어서도 많이 해야 하라고 되는 하시더라고요. 게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 멜라토닌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숙면이 중요하거든요. 그 햇빛을 쬐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모든 호르몬들이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면 다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호르몬들한테 특정한 어떤 행위가 더 그 분비를 자극시키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뭐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식사, 성장 호르몬은 운동, 뭐 멜라토닌은 숙면 이런 식으로 그쪽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되면 그 특정 호르몬들의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 네. 잘하고 잘 자고 사실 근데 이게 약간 꼬아서 들으면은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 아니 그럼 뭐 호르몬 네. 관리 잘하는데 되는데 뭐 특별한 비법이 있냐? 무슨 왕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그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책이 바로 그 호르몬 실천법인데요. 이게 31가지의 방법을 갖고 15분만 자기가 골라서 나한테 맞는 실천법들 뭐 음식은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커피는 어떻게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목에 하루 15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예. 뭐 15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왜 15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그거의 진입 장벽이 15분이에요. 15분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15분만 해도 충분하다. 잘해도. 15분만 하고서 또 이제 그 장벽을 넘게 되면 30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사람은 또 누구나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묶어서 예. 요거 15분 해보고 저거 15분 하고 해서 결국은 토탈 시간은 자기가 1시간이든 1시간 반을 하더라도 15분만 이거 한 만큼 해라. 그 15분이 주는 또 꾸준함에 대해서도 또 역설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15분이라는 것을 초기에 자기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히 호르몬은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걸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60대 여성인데 갱년기가 있고 네.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갱년기를 겪는 증상은 성장 호르몬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네. 다른 것보다도 운동에 좀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그 호르몬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호르몬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이 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조합해서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루틴을. 그리고 어쨌든 호르몬은 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뭐 많이들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으니까 몇 가지 속설 좀 여쭤보면 맞는지. 네, 예, 예. 보통 이제 자다가 꿈을 많이 꾸면 네. 이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렘수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렘수면이 있고 비렘수면인데 렘수면 때 꿈을 꾸는 건데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그 균형에는 렘수면보다는 비렘수면이 좋거든요. 근데 또 렘수면은 사실은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떤 해결할 때는 꿈을 통해서 그 렘수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카타르시스라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신진대사에서는 렘수면이 길고 그다음 비렘수면이 짧으면 이거는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렘수면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비렘수면 늘리는 그런 호르몬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푹 못 잤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멜라토닌이 덜 나오고 뭐 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점심 먹으면 졸리잖아요. 나른해지고. 네. 낮잠 자는 거는 혹시 뭐 호르몬 관리나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 사람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데 낮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파워냅이라고 해서 파워냅은 15분 이상 넘기게 되면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자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낮잠을 안 자는 대신에 잠을 좀 일찍 땡겨서 자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자신의 어떤 호르몬의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하고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호르몬이 꽤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쭤보는 건데 요즘 이제 간헐적 단식 몇 네. 시간 네. 안 먹고 네. 혹은 며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습관이 호르몬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정밀한 시계 같은 건데 그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루에 3번 식욕 호르몬 나오는 것들의 그 어떤 교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은 그 교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른 또 여타의 호르몬들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아니면 일일 일식 이런 습관은 절대 호르몬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는 그럼 없겠습니다. 거꾸로 호르몬에 좋은 식습관은 하루 3끼? 하루에 3끼인데요.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새끼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의 정규성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르몬은 리듬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아침을 오늘은 정말 바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해도 뭐 단백질 음료를 먹는다든지 계란을 삶아서 차 타고 오면서 먹는다든지 해서 그 시간대에 30분 전후에는 꼭 그 음식을 먹게끔 하는 게 식사의 정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시간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호르몬과 치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치매는요 여성들이 네.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에스트로겐을 보호하고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도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 제일 또 중요한 옥시토신 호르몬은 아밀로이드 생성을 줄이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뇌세포의 또 재생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치매가 어떤 호르몬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이것도 김준분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관여되어 있고요. 내가 치매가 있다면 거꾸로 네.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자리를 비운 이대호